예, 법경제학 4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정리를 해보면 strict liability하고 negligence를 비교하는데 가해자만 주의할 경우에는 둘이 같고 그런데 양방 bilateral하게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negligence가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거기다 추가해서 액티비티 레벨이라고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사고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이제 가해자 행동에 존재할 경우에는 네글리전스를 그냥 아무렇게나 적용해서 될 수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글리전스를 액티비티 레벨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에게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액티비티 레벨이 없는 그 피해자에게 네글리전스 룰을 적용하면 피해자는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법을 지키고 가해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고 나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주의 수준 XI뿐 아니라 자기의 액티비티 레벨 행위 수준인 A도 조심을 해서 최적으로 맞출 것이다 라고 해서 조금 주의해서 거기서 나온 용어가 residual bearer, 잔여 책임자죠. 그래서 행위 액티비티 레벨을 결정하는 사람을 residual bearer, 모든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결국 그 책임자로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이 알아서 액티비티 레벨까지 조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조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액티비티 레벨 행위 수준이 법으로는 규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 제가 그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자동차 보험에 이제 매년 지나가면 다음 자동차 보험을 들 때 할인을 받습니다. 이유는 뭐냐? 제가 자동차를 요새 많이 쓰지 않거든요.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전엔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초중고를 다닐 때는 학원, 학교 이렇게 데려다 주느라고 차를 썼지만 요새는 그냥 뭐 당연히 얘가 컸으니까 혼자 알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줄고 나니까 또 뭐 아내나 애나 저랑 다니는 거 싫어하니까 다 각각 다니니까 차 타고 다닐 일이 없어서 비극적이지만 자동차 주행거리가 줄었는데 저보러 국가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보험회사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셨으면 보험료를 깎아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 차량을 사용하실 때 보험을 들면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행거리가 짧아짐으로써 할인을 해주는 이런 보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법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걸리는 것은 아니나 당연히 보험료를 좀 그래도 한 10만 원, 20만 원 내리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다니는 것을 제가 줄이고 그래서 저는 보험료를 줄여서 좋고 그 보험회사는 제가 아무래도 덜 다니니까 사고가 덜 나서 좋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보험회사도 이런 액티비티 레벨 주행시간 같은 것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안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깎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간에 의해서 이런 행위 수준에 대한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가해지고 있다. 또 하나 이제 한국에 너무 많아서 한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교통사고가 나면 이거 내가 정말 하나도 잘못 안 했다. 상대방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잘못하면 좀 깨끗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정말 상대방이 잘못이다라고 했을 때 보험회사 직원이 한 말이 있어요. 한국에 10대 0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 9대 1이라도 내가 10%라도 책임져야지 한국에서는 10대 0은 없다.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결국 10대 0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그 10대 0을 받아낼 때 한 가지 제가 그거 해준 것은 원래 그 상대방이 과실이 많으면 제가
그 기간 동안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를 할 수 있도록 렌트카 비용을 대줘야 되는데 제가 렌트카 비용 포기하겠다. 그 대신 나는 정말 잘못이 없기 때문에 10대 0, 난 0으로 해달라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제 거기에서 오케이를 해준 것 같아요. 돈이 줄어드니까. 근데 어쨌든 10대 0은 잘 안 줍니다. 예. 진짜 뭐 뒤에서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내 차를 받기 전에는 내가 움직이는데 뒤에서 받아도 10대 0은 잘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무조건 나눠서 줍니다. 이것이 괜찮을까 하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50대 50으로 나눈다. 만약에 바이레터럴 프리코션, 그 가해자 피해자가 그러니까 뒤에서 뭐 어떤 차가 잘못해서 내 차를 뒤에서 박았는데 차 대 차 사고입니다. 나도 좀 잘못했고 상대방도 좀 잘못해서 이걸 반반씩 나눈다. 역시 가정은 피해액은 10의 6승 100만이라고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WIWJ가 다 1이고 그러면 소셜리는 XI 플러스 XV 플러스 10의 6, 1 플러스 XI, 1 플러스 XV분의 A 10의 6승이 되겠죠. 이거를 미분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그때 사회적으로 최적은 XI와 XV가 99, 즉 주의 수준이 가해자 피해자 모두 99로 될 때 사회적으로 옵티말이다라고 결론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50대 50으로 나눈다. 누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상관 안 하고 라고 해봅시다. 사실 50대 50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완전히 잘못했어도 그 사람한테 몽창 책임을 지주지 않고 당신도 좀 조심했어야죠 라고 하면서 50대 50으로 가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A를 한 명에게 다 줬어요. 네글리전스도 인주어러 네글리전스면 인주어러가 인주어러의 XI가 XI 스타보다 작으면 인주어러가 A를 다 가져가는 거고 XI가 XI 스타보다 크면 인주어러가 하나도 돈을 안 내니까 결국은 빅팀이 그거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풀어놓은 거를 생각하시면 A는 한 사람에게 갔지 두 사람이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요지는 둘이 이걸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strict liability인데 엄격 책임인데 엄격 책임도 저는 가해자에게 다 떠넘긴다는데 이게 아니라 strict liability인데 가해자 피해자에게 50씩 떠넘기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씩 떠넘기도록 너희가 얼마나 주의했는지 우리 보지 않는다. 우린 단체 기합이다. 단체 기합 한국 사람 좋아하죠. 그래서 사고를 냈으면 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나 그 비용을 50, 그러니까 뒤에 차가 와서 저를 박아서 제 차가 100만 원의 견적이 나왔어요. 수리비가. 그러면 무조건 바친 한승우 교수도 50만 원, 뒤에 받은 김 교수도 50만 원 내라는 거죠. 이런 그 약간 무지막지한 룰을 적용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겠냐? 사회적으로 역시 최적은 이런 룰에 상관없이 XI 스타와 XV 스타가 99일 때 최적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P 곱하기 A가 돼야 돼요. 그 P의 예상액이. 근데 그 가해자 인주어 측면에서는 P 곱하기 2분의 A가 되고 피해자도 반을 하기 때문에 P 곱하기 2분의 A가 됩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기 거를 맥시마이즈 할 때 가해자는 WIXI 더하기 P 곱하기 2분의 A가 되고요. 피해자는 WBXB 더하기 P 곱하기 2분의 A가 됩니다. 왜? 피해액인 10의 6승을 절반씩 책임지기 때문이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쭉 계산하셔야 되는데 루트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미분을 하면 가해자는 WI가 1이니까 XI 미분을 1이고 1 빼기 그 다음에 이게 10의 6승 100만인데 50만 그 다음에 제곱 1
플러스 xi 제곱 1 플러스 xb 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xi 3승이 됩니다. xi와 xb가 같다고 치면 그래서 3승이 1 플러스 xi의 3승이 50만이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미분을 해보면 그 답은 3 루트 2분의 10의 2승 빼기 1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3 루트 2다. 하여튼 1보다는 크겠죠. 3승을 해서 2가 돼야 되니까 뭐 1점 몇 될 거고요. 10의 2승이면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100에서 1을 빼도 99인데 그거를 100에서 100을 1점 몇주 나눈 다음에 1을 빼니까 당연히 99보다 작은 숫자가 나옵니다. 즉 50%를 책임지도록 하니까 아주 큰 차이는 아닐지 모르지만 99보다 주의 수준이 낮아지게 돼요. 왜? 99라는 거는 사고를 이제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주의를 해서 99를 해야 되는데 사고를 아무래도 반밖에 책임 안 진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사고 나도 반만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100만 원을 책임져야 될 때와 50만 원을 책임져야 될 땐 당연히 사람이 50만 원밖에 안 돼? 약간 느슨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처벌 뭐랄까 자기 책임의 강도가 라이어빌리티의 강도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작아진 만큼 주의 수준이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50대 50, 30대 70, 뭐 60대 40 이렇게 나누는 제도가 뭔가 우리 기분에는 맞을지 모르나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 놈에게 몰빵해서 이 사람은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반드시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이 계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묘하게 이 사람도 책임이고 저 사람도 책임이다라고 할 때 책임 소재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정확히 이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경우든 자기가 다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물론 그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기분이 좋죠. 자기가 잘못했지만 내가 100% 책임이 아니라 나는 70% 책임이고 저 사람이 30%다 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운전을 조금 위험하게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 이 계산에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 숫자가 나오나 3 루트 2분의 10의 2승 빼기 1이 나오나 해보셔서 나오면 여러분도 이제 계산을 꽤 익숙해졌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바이래터럴 액티비티. 이제 지금 앞에서는 액티비티가 있었는데 액티비티가 누구에게 있어요? 가해자, 운전자에게 액티비티가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피해자도 액티비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피해자가 뭐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데 룰은 다 지키지만 법은 다 지키지만 이 킥보드나 자전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다녀요. 그럼 아무래도 자동차도 많이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더 나게 되고 킥보드도 많이 타고 다니면 사고가 더 나게 되죠. 뭐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눈 오는 날이나 이런 날 킥보드나 자전거 타는 거 또 오토바이 타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 길이 미끄러워서 뭐 4바퀴로 가는 자동차도 쭉쭉 미끄러지는데 2바퀴는 정말 쭉 미끄러져서 그 사고가 학교에서도 이 스쿠터나 킥보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뭐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언뜻 듣기로는 월 한 건 정도는 발생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 교수님들 사이에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타고 다니기 뭐 전교에 학생 한두 명이 킥보드 타거나 스쿠터 타면 사고가 뭐 몇 년에 한 번 나겠지만 전교생이 타면 분명히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다가 없다 박든지 미끄러지든지 해서 혼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그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액티비티 레벨이 있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왜? 네글리전스 룰을 적용해서 그때 액티비티 레벨 수준을 결정하는 쪽에
그쪽을 레지디얼 베어러, 자녀 부담자로 만들어주면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거든요. 앞에서 봤죠. 그런데 지금 액티비티 레벨을 가해자에게도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있기 때문에 레지듀얼 베어러를 가해자로 만들면 피해자가 자기 A를 0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레지듀얼 베어러를 피해자한테 하면 가해자가 액티비티 레벨을 0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제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왜 이걸 0으로 하냐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그럼 이거는 묘수가 있냐? 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으신 법학자와 경제학자가 생각을 해봐도 액티비티 레벨이 양쪽에 있으면 양쪽을 다 레지디얼 베어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현재의 법 시스템으로는 자녀 부담자를 2명으로 만들 방법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경제학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 그럴 리가 없죠. 예, 정말 우수한 경제학자분들 계시고요. 그분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레지디얼 베어러를 양쪽 다 레지디얼 베어러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자, 레지디얼 베어러가 아니면 왜 문제가 생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빅팀에게 가해자에게 네글리전스 룰을 부과해요. 그러면 빅팀이 레지디얼 베어러가 되죠. 피해자가. 그럼 피해자는 자기가 그냥 정부 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고 나면 자기가 다 뒤집었으니까 그 자기 XB뿐만 아니라 AB도 적정 수준으로 맞출 겁니다.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면에 가해자는 정부가 XI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AI를 제로로 만들 거예요. 하나도 주의 안 하는 거죠. 반면에 요번에 네글리전스를 피해자에게 적용하면 피해자는 XB만 신경 쓰고 AB를 0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방법은 사고가 나면 가해자도 A를 독박을 쓰고 피해자도 A를 독박을 써야 돼. 즉, 다시 일반인의 수준에서 설명하면 한승구 교수가 김군이라는 사람을 차로 쳐서 사고가 났는데 그때 이 피해액이 1,000만 원이에요. 한승구 교수는 이 김군에게 미안하다. 당신 내가 쳐서 미안하고 병원비 등등 1,000만 원을 줘요. 그런데 김군은 1,000만 원을 못 받아야 돼요. 왜? 김군 입장에서 1,000만 원을 못 받아야 사고 나도 나는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 한승구 교수는 사고 나면 내가 분명히 1,000만 원을 줘야 돼. 1,000만 원 안 주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한승구 교수는 분명히 1,000만 원을 줬는데 김군이 그 돈을 못 받으려면 전문 용어로 배달 사고가 나야 됩니다. 한승구 교수가 돈을 냈는데 경찰이 그래 2,000만 원 내가 분명히 김군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에 넣고 김군에게 안 주면 한승구 교수는 분명히 그 치료비를 냈고 김군은 분명히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진다고 그러면 전 국민이 사고 나면 사고 낸 놈은 돈 내고 사고 당한 놈은 돈을 못 받고 사고 당한 놈은 돈을 못 받으니까 자기 돈 안 들게 조심하고 사고 낸 놈은 항상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돈 안 들어가게 조심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알아서 조심하는 액티비티 레벨을 경찰이 체크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액티비티 레벨까지 조심하는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회에 꼭 이루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무슨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찰이나 정부가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면 가해자도 A를 책임지고 피해자도 피해액 A를 책임지기 때문에 둘 다 충분히 앞에서도 보면 50%만 주의를 책임지라고 해도 지금 모자라요. 100%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해자도 100% 책임지고 피해자도 100% 책임져야지
양쪽이 다 액티비티 레벨이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데요. 해결이 됐잖아요. 이런 좋은 제도를 경제학자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가 참 바본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치인들이 이걸 법으로 안 만들어요. 당연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차에 치여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아니 이거는 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 운전자가 한승구 교수가 라고 하면 좋은데 한승구 교수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받아서 그 치료비를 안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부입니까? 그 환자들이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돈을 경찰이 가로채고 정부가 가로채서 그걸로 공무원 월급을 준다. 지금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누워있는데 지금 그 내 치료비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월급을 서로 수당받고 월급 받는다고요? 예, 이거 정부 바로 망합니다. 참 경제학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참 그 국민의 반발 때문에 이거를 참 시행을 못하네요. 시행을 못해요. 그래서 경제학자가 생각을 못한 건 아닙니다. 저희 머리가 좋으신 것 같고요. 경제학자의 분의 정말 그 노벨상 타신 분들은 그분들이 이 바이래터럴 액티비티 경우에도 효율적인 수준을 달성해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으나 정치인들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국민의 반발을 두려워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이 나중에 크면 한번 이런 제도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정말 더욱 안전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도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금 경제학적 이런 수학적 세계에서 벗어나서 조금 현실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법학자들은 수학을 하시는 분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잘 하시겠죠. 제가 봤을 때 저는 약간 놀라운 게 이렇게 수학을 쭉 푼 다음에 법률 책을 보면 수학을 하나도 안 쓰고 수학을 모르셨던 미분을 모르셨던 판사님들이 옛날에 이런 것과 거의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핸드룰, 핸드 법칙입니다. 아니 판사님이 갑자기 손을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판사님 이름이 핸드였어요. 그래서 핸드 판사님, The Honorable Judge Hand였죠. 미국의 판사님이었는데요. 1947년에 판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70년도 더 전에 판사를 하신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판사님이고 제가 이분의 이 판례를 보고 조금 상당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케이스냐면 United States vs. 캐롤 토잉입니다. 그 뉴욕 항구에 배가 이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뉴욕 항구도 큰 항구지만 뉴욕 항구를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 재밌는 건 저도 이때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없으면 더블 파킹하죠. 그래서 내가 파킹하고 차 빼려고 나가보면 내 차 앞에 무슨 차가 있으면 막 낑낑대고 밀어야 됩니다. 이 중립에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밀고 내 차를 빼야겠죠. 뉴욕 항도 배가 너무 많이 평소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블 파킹을 한대요. 그래서 항구에 배를 막 1,000대를 댈 수 있으면 1,000대를 대고 1,000대 넘는 때부터는 항구에 대지 않고 항구에 댄 그 배 앞에다가 대놓는 겁니다. 그래서 항구에 댄 배가 자기 배를 빼려면 이 더블 파킹 해놓은 이 배들을 치우고 그리고 이 배를 빼야 된대요. 근데 이제 자동차는 밀면 되지만 이 배는 줄로 다 묶어놓기 때문에 더블 파킹 해놓은 그 배에 줄을 풀어서 잠깐 느슨하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자기 배를 빼고 그러면 다시 그 느슨하게 해놓은 배를 다시 원위치로 당겨서 왜는 저도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어쨌든 이 밀지를 못하니까 밧줄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파킹을 당시에 1947년에 해놨는데 이 더블 파킹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더블 파킹을 해놓은 배를 아마 캐롤 토잉의 배겠죠. 그거를 이 항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항구 직원이 또 더블 파킹 하셨네라고 해서 줄을 풀고 그 안에 있던 배를 내보낸 다음에 다시 줄을 묶었는데 이 줄을 묶을 때 줄이 헐거워졌대요. 그래서
그 배가 밤사이에 줄이 풀려서 망망대해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망망대해로 떠나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흘러 가다가 커다란 유조선, 커다란 화물선이 들어오는데 이 배는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유령선처럼 떠가다가 이 조그만 배가 화물선과 부딪혀서 꼬르르 하고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새벽에 이 캐롤 토잉의 선장이 와보니까 자기 배가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젯밤에 어떤 배에 부딪혀서 가라앉았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더블 파킹해 놓은 자기 배를 안에 배를 빼려고 줄을 느슨하게 항구 직원이 했다가 다시 묶어 놓을 때 실수로 줄을 단단히 매지 않아서 밤에 파도가 출렁출렁할 때 그 줄이 풀려서 흘러나갔다는 거죠.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아니 왜 항구 직원이 이런 식으로 했나요? 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좀 그 25분 시간이 넘었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일찍 끝냈어요. 실수로. 그래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 판사님께 가서 이거 배상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핸드 판사님이 보니까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군대에서 숙직을 하듯이 그 사실 배에는 숙직을 쓰는 사람이 항상 있다고 해요. 그런데 캐롤 토잉은 그날 선장이 너무 다 수고했는데 또 여기 피곤한데 한 사람 남게 하기가 뭐하니까 우리 다 집에 가자라고 해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 지키는 사람이 없고 그것도 제대로 파킹도 아니고 더블 파킹 해놓은 배에 그 배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언제든지 더블 파킹한 배는 단단히 매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느슨하게 매여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항구에 이제 매는 건 단단히 매여 있지만 그 앞에 바다에 사실은 어떻게 띄워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가 꼭 뭐 줄을 잘 매고 안 매고 하더라도 이게 떠내려갈 게 있고 또 더블 파킹한 배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비켜줘야 안에 있는 배가 나갈 텐데 더블 파킹 해놓고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즉 다른 더블 파킹하는 배는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은 이 항구 직원이 그거를 풀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항구 직원과 그 배에 숙직 쓰는 그 직원 선원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이 캐롤 토잉은 그 숙직 쓰는 직원을 그날 세워놓지 않았다. 이것이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그때 무엇을 제시했냐면 나는 B와 PL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B라는 거는 주의를 해서 조심했을 때 비용이다. 여기는 즉 밤에 직원 하나를 배에서 숙직하도록 만드는 비용이에요. 비용 이거 맞죠? 주의하는. 왜냐면 그 숙직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 불만도 있지만 이 사람 숙직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 선장이 한 명을 배에서 지키고 하고 그날 저녁에 무슨 10만 원, 20만 원 수당을 주겠죠. 미안하다. 그것과 P는 이제 이런 그 사고가 날 확률, 더블 파킹한 배가 바다에 흘러가서 가라앉을 확률. L은 그 가라앉은 배로 인한 손해인데, 뭐 이 손해는 엄청나게 배가 뭐 아무리 작은 배라도 가격이 얼마겠어 수억은 나가겠죠. 이 한마디로 숙직비 10만 원이냐, 아니면 바다에 떠내려가서 수억짜리 배가 뭐 수십억짜리 배가 가라앉는 건데, 그거 곱하기 가라앉을 확률을 하면 내가 보기에 이 오른쪽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로 WX하고 PA, L이 A고 B가 WX인 거죠. WX와 PA를 비교를 한 거예요. 사실 정확히는 핸드 그 판사님이 근데 이거는 하여튼 우리가 이 분석하기 몇십 년 전에 아무도 몰랐을 때 핸드 판사님에서 참 우리랑 되게 비슷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조금 다른 거죠. 우리는 뭘 비교하냐면 그걸 x로 미분해서 wx와 pa를 양변을 미분해서 wx를 미분하면 w죠. a 그다음에 pa를 미분하면 x 앞에 프라임이 붙습니다. p에 이제 x가 있으니까 이 미분 값이에요.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여기 앞에 x가 있는 거는 이거 p의 미분 값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면 w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요 두 개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적화고, 만약에 오른쪽이 더 크다면 주의를 더하면 할수록 오른쪽은 작아지고 왼쪽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식과는 미분을, 그러니까 핸드 판사님이 미분을 몰라서 x 미분은 안 하셨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이 b가 w에 해당하고 l이 a에 해당하고 단순히 p 대신에 p의 미분값을 대응하는 거, 요거 하나만 수학을 잘 모르셔도 그랬지만 이 식 자체는 정말 우리가 하는 분석과 거의 같다. 그래서 이게 핸드 판사님이 그 한 명 세우는 비용 수당, 당직 수당에 비해서 배가 당직이 없을 때 떠내려갈 확률도 사실 무시 못하게 P도 크고, 거기에다 플러스 그 배가 가라앉았을 때 그 P의 A, 판사님은 L, 로스겠죠. 이 로스 L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P 곱하기 L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그리고 당직 수당 B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렴한 상황에서 이거를 주의하지 않은 이 캐롤 토잉 회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뉴욕 항구의 직원은 이거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걸 만약에 배상을 하면 앞으로 아무도 당직을 안 세워놓겠죠. 배 가라앉으면 뉴욕 항구에서 다 물어준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당직을 세우는 것이 당직 없이 배가 자꾸 가라앉는 것보다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을 핸드 판사님이 핸드 룰이라고 세워서 미국에서 이런 비슷한 그 토틀로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A를 누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하는 금과 옥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의 법칙, 실제로 이렇게 법경제가 1980년대쯤 생겼는데 법경제가 생기기 3, 40년 전부터 머리 좋은 핸드 판사님이 이미 이런 이론을 적용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43회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